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주창하신 그 대공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그 주제로 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현재 한국 지정학연구원의 그 이영석 그 이사장님을 모시고 도산 안창호의 대공주의와 21세기 통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부탁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이영석 선생님은 도산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그 중에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하신 도산 안창호의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우리 이영석 이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영석입니다. 오늘 그 대공주의에 관해서는 앞에 두 분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고 제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규 홍사단 이사장님하고 김용달 박사님 두 분은 역사학자로서 도산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특히 대공주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저의 전공은 정치학이고 저의 박사학위도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대공주의에 대해서 역사학자들께서 이제 좋은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산의 대공주의 사상이 현재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10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구현이 되고 또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대공주의의 리더십을 통일 리더십으로 구현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거를 짚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통일 리더십, 도산의 대공주의 사상 이런 측면에서 제 얘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하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인격자, 교육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대부분의 초기 연구는 도산의 교육관, 철학, 인간상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도산은 점진적이고 온건한 실력 양성론을 주창을 했고 무장투쟁 노선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혁명가이면서 독립운동가인데 사실 그 점이 부각이 되지를 못하고 교육자 또 도덕 인격자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20세기 전반기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민족주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국주의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자국 민족의 독립을 도모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혁명가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산 역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가 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과 새 국가 건설이라는 거대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서 우리 민중을 이끌어간 정치 지도자이며 혁명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독립투사 동지분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일컬어 대통령감, 조선 민중의 지도자, 한국 독립운동의 지도자, 한국 혁명지사, 한국 혁명영수라고 일컬었고, 심지어는 당시 북한의 김일성도 김일성의 회고록을 보면은 만일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초대 대통령을 뽑는다면 나 김일성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뽑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라고 김일성 세기를 더불어라는 회고록에도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도산은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존경을 받는 진실한 정치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산의 정치 리더십 형성은 크게 보면은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905년 을사늑약 시기부터 1919년 상하이의 임시정부 탄생 시기까지를 1단계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시기부터 1927년 민족유일당 축성운동을 전개한 시기까지를 2단계로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시기부터 안타깝게도 운명을 하신 1938년까지 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당히 젊은 시절이었죠. 이때는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군주, 그 당시 이탈리아 군주는 비무장한 상태에서는 안 된다. 무장한 예언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 유명한 군주론에서 주창을 했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당시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무장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그로 인한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기에 이르러서 상하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한성 또 연해주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첫 단계의 한계를 교훈 삼아서 도산은 민주공화제라는 새로운 정치 사조를 주창을 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현대 리더십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맥그리거 번스의 변환 리더십이 발현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런 한계와 또 이 창의적인 변환 리더십을 주창을 하면서도 또 여러 난관을 맞게 되는데, 그때 도산은 모든 갈등과 분열을 통합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주창을 하게 되고, 그 주창하는 기본 사상이 대공주의고, 그래서 이때 대공주의를 도산께서 표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산의 대공주의 통합 리더십이 지금 현재 함의하는 바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주의에서 탐색할 수 있는 도산의 통합 리더십은 무엇일까? 일단 대공주의라는 것은 군사 이런 체제를 갖추는 그런 힘 있는 파워가 아니라 요즘 각 선진국에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개발도상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또 보건, 후생복지를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라고 정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산의 대공주의가 그 당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는 없지만 지금 와서 도산의 대공주의를 본다면 이것 또한 도산의 힘이었고 또 힘의 전략이었음을 봤을 때 일종의 소프트 파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전쟁도 주창을 하고 또 독립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활약을 하셨지만 그거는 오늘 주제와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은 도산은 그런 독립전쟁을 통한 무력 전쟁도 추진을 하셨지만은 그거는 국가가 없고 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적으로 실천을 하되 가장 현실적인 거는 우리 민족 독립을 위해서 일단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을 단합을 하고 또 당시 우리 민중 백성들 우리 국민들에게 조국 독립이라는 이런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심어주고 또 힘을 키우는 그런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창을 한 것이 대공주의 통합 리더십이었지만 당시 일제 지배와 독립운동계의 분열이라는 치열한 그런 현실과 또 윤봉길 의거에 의한 안창호 선생님이 체포가 되시고 또 해방전 1938년에 서거하시는 불운까지 겹쳐서 결국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현재 봤을 때 남북 분단이 돼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남남 갈등의 현실로 봤을 때 100년 전의 갈등 분열 현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100년 전의 시대적인 목표가 조국 독립이었다면 지금 현재 21세기의 우리 시대적인 목표는 우리 조국 통일, 남북 통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한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통일 리더십을 도산 선생님의 대공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합 리더십을 롤 모델로 삼아서 지금 다시 구현을 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산 선생께서 대공주의를 주창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도산이 과연 대공주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7년 무렵에 갑자기 생각이 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런 대공주의라는 용어는 쓰시지 않았지만 이 대공주의 사상이 표방하는 여러 깊은 사상과 또 앞으로의 체제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05년 을사늑약의 비보를 미국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만국의 현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냐? 외교권 박탈이 되고 미국의 한국 공사관에 폐쇄가 되고 한인들은 일본 공사관에 예속되는 이런 피부로 느끼는 만국의 서러움과 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이 좌시할 수만 없었던 당시 29세 청년 안창호는 1907년 2월 이 적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도사는 신민회를 조직을 해서 대성학교, 마산도자기 회사,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며 민족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투쟁에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했고 또 조국 내에서 독립운동은 현실적으로 힘이 있어야 가능한데 힘이 없다는 그런 현실을 통탄을 하면서 도사는 이때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은 우선 힘을 키워야 한다는 도산의 힘의 철학을 이때 이제 공고히 다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사는 동지들과 회합을 가지고 각자 임무를 분담을 한 다음에 한일 병합 직전인 1910년 4월 거국가를 남기며 중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듬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해외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또 그 유명한 윌슨의 민족 자결 선언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합의가 되자 이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발발을 했다는 소식을 도산이 미국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때 도산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3.1운동이야말로 적극적 독립운동의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도산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산은 우리 민족이 독립국이 될 자격이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의 대한인 국민회 전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중앙 총회장 명의로 결의안과 포고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3.1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과 함께 33인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을 하고 중앙총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회장인 본인 자신을 중국 파견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이때 도사는 만일에 중국에 안 오시고 미국에서 대한인 국민회와 흥사단이라는 해외 독립을 하셨다면 상당히 아마 편한 독립운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미주의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독립운동 현장에
직접 투신하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은 도산의 정말 희생정신 살신성인의 자세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분의 인품을 또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주 대한민국민회가 모은 25,000달러를 가지고 1919년 5월 25일에 상하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5월 26일 그 다음 날 상하이 북경로 예배당에서 도산을 환영하는 환영대회에서 도산은 이런 연설을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곧이어서 도산은 서울, 상하이 또 요령 지방에 있는 세 곳의 임시정부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결국은 9월 6일 날 개헌안과 정부 개조안을 통과시켜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통합정부의 통합헌법을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임시정부를 총괄하던 내무총장 자리를 내놓고 스스로 하위직인 노동국 총판을 맡게 됩니다. 이는 민족 독립을 위한 길이라면 자신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도 연연하지 않았던 이 또한 살신성인 정치관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을 추진한 도산의 절충과 포용의 결실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 거두들이 이때 다 한데 뭉쳐서 대동단결할 중심 세력을 이루겠다는 도산의 통합계획이 그 첫 고비를 넘긴 그 기쁨을 도산은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취임식 축하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나의 기쁨은 극도에 달하여 마치 미칠 것 같다. 참,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산의 기쁨은 헛된 기쁨이었습니다. 임시정부 내부 분규는 오히려 이날부터 격화되어만 갔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계는 구심력을 잃고 독립운동 세력들 간 출신 지역과 또 독립운동 노선 차이 등으로 분열되고 도산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주창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나가지만 당초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안타깝게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도산은 국내외 독립운동계의 동향을 파악하게 되고 당시 독립운동계의 현실을 또 깊이 자각하게 돼서 박제된 임시정부를 새로이 개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산은 새로운 주창을 하게 됩니다. 바로 통일대당 결성을 위한 유일당 운동으로서 정당 조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때 도산의 대동주의가 본격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 단계에서 도산이 어떠한 신념과 이상을 가졌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은
민주공화제에 대한 신념을 언제부터 가졌느냐? 이거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 독립운동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또 그로 인해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될 때, 이때 도사는 전에는 군주제도였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뀌면서 독립운동을 되찾은 후에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겠다라는 이상을 도사는 이때 일찍이 품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민족혁명에 이런 이상과 계획이 없으면 그 혁명은 아예 무의미한 거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3.1당 연설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창호는 민족혁명이자 근대화를 향한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산의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러한 선견지명은 민주공화제를 그 당시에 아무도 일반 국민들은 몰랐어요. 그때 민주공화제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도산의 선견지명이었으며 또 역시 정치 혁명가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사는 그 당시 그 유명한 3.1당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이상과 비전을 제시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도산 연설문집에 여러분들 교양서적에도 있고 또 학자들이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연설문인데 아마 한 명언 어록으로 한 귀절 한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을 접한 경우는 있겠지만 도산의 연설을 접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도산 선생님의 연설문이 실린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겠죠. 도산은 이런 위대한 그런 사상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즉 연설, 요즘 말로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때도 도사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대 때 휘재정의 연설이라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도산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죠. 요즘 그 K-팝인가 그 10대 청년들이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데뷔하고 그러잖아요. 도산은 그 당시에 휘재정 연설이라는 이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바늘구멍처럼 어려운 그런 K-팝 그런 심사 이런 거 있죠. 그거를 통과했듯이 도사는 정말 만인의 갈채를 받으면서 등단할 정도로 연설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산 선생님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만 도산께서 이런
대공주의 사상을 어떻게 전파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슴과 또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산의 연설식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3일당 연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 2천만으로 하여금 천연의 복락을 누리려 하며 그뿐만 아니라 더욱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돕고자 하며 우리가 신공화국을 건설하는 날이 동양 평화가 견고하여지는 날이요, 동양 평화가 있어야 세계 평화가 있겠소. 대한나라에는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만은 금일에는 2천만 국민이 다 이 황제요. 과거에 주권자가 1인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인민 전체의 제하오. 정부 직원은 노복이니 이는 정말 노복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지군들의 노복이 외다. 신권시대나 군권시대에 있어서는 신의 의사, 군의 의사나 소수인의 의사를 다수 인민이 복종할 것뿐이요, 만의 의사는 소용이 없으니 연설이 있을 필요가 없겠고, 공화시대에 임하여는 국가의 사업을 그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는 바, 국민 각각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여 어느 의사가 국민 다수 곧 전체의 의사임을 알려하니 부득불 연설이 산출되었소. 본래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의거하여 행사하는 것이라. 이상은 도산이 행한 연설들 중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지만 도산의 정치 이념이 공화제와 민주주의에 철저하게 바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실현이 동양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도산이 생각하는 독립운동의 목표는 한국민 독립만을 넘어서서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목표로 삼아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0년 전에 이렇게 주창을 도산이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산의 사상은 공자의 경천애인과 기독교의 박애주의에 바탕을 둔 인류애의 도산께서 항상 주창하신 애기애타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에서 보여준 도산의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를 초월한 세계주의를 표해하였다라고 하는 초책은
받을지언정이라고 도산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산은 자신이 주장하는 주의와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내가 가진 주의가 뭔지 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민족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왜냐? 내가 또 무슨 주의라고 하면은 이 주의 자체에 또 어느 특정 분파나 사상에 치우쳐서 또 분파주의가 형성이 될까봐 도산께서는 본인의 사상을 대공주의다 무슨 주의다 라고 이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도산은 이따 나오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대강주의라고 표현하신 것은 연설문에서 딱 한 번밖에 없으세요. 다 나머지 후대 분들이 또 후대 학자들이 또 후대 그 도산을 따르던 당시 후대 따르던 분들이 대공주의라고 명명해서 그런 사상을 전파하고 계승하고 했지만 도산은 딱 한 번만 연설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그걸로 인해서 또 분파주의가 생길 거를 경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도산은 참 겸손하시고 아까 살신성인의 정신이셨죠. 참 배려심과 그런 깊은 겸손의 정신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류 자유와 평화까지를 지향하고 또 세계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이러한 도산의 생각이 독립운동계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바로 후에 주창한 대공주의에 녹아나면서 대공주의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산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 통합하는 그런 과정, 또 중국에서 여러 독립운동하고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도산은 가장 큰 문제,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독립운동 세력 간 파벌이고 이념과 노선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이것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독립운동의 다양성 내지 다원성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도산에게는 분명한 난관이고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산은 민족 세력 통합을 마치 자신의 신앙처럼 여기면서 독립운동 통합 내지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간 지도자로서 여러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실질적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도산은 임시정부 조직체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정치 이념을 초월을 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가 처음 태동하던 그런 시기에 사회주의 인사들도 임시정부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민족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독립운동사는 새로운 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자, 1923년 아까 상해 임시정부 통합정부가 생겨서 이제는 이뤄냈구나 했더니 또 그때부터 분열이 됐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주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유일당 정당 운동을 이제 추진을 이제 하시게 됐다 그랬죠. 그 중간 단계에서 국민대표회의가 무산을 되자 도사는 다시 일단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샹하이로 돌아온 것이 1926년 5월이었습니다. 이후 그 다음에 1927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공주의가 이제 대두했는데, 이 1927년이라면 국민대표회의가 이미 무산된 뒤에 도사는 장기적인 독립운동 방략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민족 대당 축성 운동을 이제 새롭게 벌여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과거 3.1 운동을 계기로 크게 고양되었던 독립운동이 독립전쟁론, 외교론, 실력 양성론, 민족운동론, 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과 방법상의 내부에서 분열되고 대립되고, 또 향후 진로를 놓고 각양각색 노선과 이념으로 혼선을 빚고 이러한 때인지라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도산의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이에 대동단결운동을 뒷받침할 이론으로 도산은 바로 이때 대공주의를 주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산이 주장한 민족 대당 결성 의지는 1926년 7월 8일 아까 미주에 2년간 가셨다가 다시 샹하이로 오셔서 3.1당 연설문에서 이런 민족 대당 결성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느껴봅시다. 나는 혁명에 대하여 말하려 하되 어젯날 혁명이나 내일의 혁명이 아니고 오늘의 혁명을 말하려 합니다. 지금 혁명의 주장점은 공산주의로 하자, 민주주의로 하자, 무정부주의로 하자, 복벽 운동을 하자 하여 각각 자기의 의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혁명은 바로 민족혁명 이외다. 민족적 혁명이란 무엇인가? 비민족주의자를 깨뜨려 민족주의자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에 말한 대로 재래의 현상을 새 현상으로 바꾸어 놓자는 것이외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떤 현상을 가졌는가? 우리는 일본에게 압박받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변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상을 짓도록 일본의 압박적 현상을 파괴하고 새 현상을 건설하는 것이외다. 이는 곧 민족적 감정과 이해타산과 사활 문제를 원인으로 하여 일으키는 민족적 혁명이외다. 왜 내가 이것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과거 혁명이 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어떠한 혁명을 하여야 이 민족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할까 하면은 먼저 우리의 오늘 혁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할 까닭입니다. 이때 도사는 임시정부 존립 문제와 독립운동 각 단체 통일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안창호가 주창한 내용의 요지는 민족혁명은 이민족의 통치를 벗어나 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국가 정체와 주의 여하를 불문하고 2천만 동포의 단합된 통일 노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창을 하고 자치론과 실력 양성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자치론을 중심한 개량주의가 등장하고 또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어 공산주의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도사는 독립운동에 분명한 길이 제시되어야 할 처지에 있었고 그 처지는 도산이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갖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도산과 가깝게 지냈던 여러 동지들, 제자인 춘원 이광수가 자치론을 제창을 하고 또 가까이 지냈던 이동휘, 여운형 이분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열중을 했기 때문에 또 이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처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당시 여러 활동을 했지만 마치 국내에서 60만세 운동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면으로 침체된 독립운동계를 고무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대혁명당 조직 결성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민족대당 주창은 독립운동계를 일신시키는 방향 전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질과도 같았던 이념과 노선 차이를 극복하는 방도로서 대혁명당을 독립운동계에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전 민중이 명실공히하게 중심이 되는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선언하기 위해서 통일기관의 필요성을 주창을 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안창호는 60만세 운동 기념연설회에서 민족적 통일기관을 창립을 하고 그 정신을 발전시키자고 다음과 같이 역설을 하게 됩니다. 주장점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지 말고 단순히 우리는 민족 혁명을 하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혁명적 조직을 성립한 후에 일치적 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는 많은 수요를 가진 그가 세력을 가지게 될 것인즉 이러한 주장점을 가진 혁명가든지 현상에 당해 있는 우리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개인의 사례를 붙이지 않고 큰 혁명당을 조직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와 및 여러분은
대혁명당이 실현되도록 각각 사견을 벌여 공리를 통합하기 위하여 민족적 혁명 정신으로 힘써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대혁명적 기치하에 대중이 단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창호가 주창한 대혁명당은 각자 주의 주장을 초월하여 전 민족이 일치단결해 조국 독립을 이루는 민족혁명 터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책으로 경제혁명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제 압박에 대항하며 각각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와 사견을 버리고 공리를 도모하는 민족혁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소화를 버리고 대공을 위하여 출신 지역과 정치 이념을 초월하고 대동단결을 강조하는 대혁명당 이념 기반이 바로 대공주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주의 주장으로 오인되는 것을 피하고 대혁명당을 통해 대공주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도산의 의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공주의는 민족유일당 운동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 대혁명당 조직은 독립운동 세력의 구심체로서 민족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큰 호응을 국내외 독립운동계로부터 얻어서 20년대 후반에는 독립운동계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어서 북경을 필두로 해서 상하이, 광동, 우한, 난징 5개 지역 단위로 촉성회가 조직이 되고 연합회가 결성이 되고 또 주비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대독립당 조직이 되는 그런 4단계로 추진이 되면서 왕성하게 추진이 되어 갑니다. 그런 배경에서 대공주의라는 개념이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공주의는 도산이 근대화를 추진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동안의 어려웠던 여러 난관과 또 그거를 극복한 경험 바탕 위에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도산 나름의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공주의 사상은 지난번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님께서도 네 가지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비타협 반일 민족주의, 진보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로 요약할 수 있으면서 이런 민족, 경제, 정치, 사회 평등을 실현코자 했었습니다. 이 대공주의는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윤봉길 의거 1932년에 발발하자 도산이
일제에 체포되어서 여기 경성으로 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1938년에 서거하심으로써 이 대공주의는 중국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전개하지는 못했지만은 도산을 따르던 여러 독립운동 인사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어 흥사단을 중심으로 대공주의가 지켜지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대공주의는 안창호 도산께서 50대에 접어든 노련한 나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유행하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 대처하는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결코 위로부터 강요되는 통제 이념과 공익우선주의 또는 국가재상주의 이론이 아니라 시민 각자의 개성 있는 자유의사에 기초하는 대공회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공익우선이란 종국에는 권력지상의 전체주의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도산은 간파를 하시고 결국 도산의 대공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조회하는 기공적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도산이 피체 후 추록하신 이후에 1935년 9월 20일 압록강 연안의 안동현 한인 청년회가 마련한 초청 만찬회에서 생애 최후의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도산은 대공주의를 처음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대공주의는 건전한 인격의 내면 세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 생활이 대공을 위하여 공헌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럽에서 막 유행하기 시작한 국가지상 전체주의 사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도산의 마지막 연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명하신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 외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별 공부를 아니하는가? 나는 최후로 국가제일 민족지상의 이념에서 내 나라를 부하게 하고 내 민족을 흥하게 하면은 민족 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민족 평등, 정치 평등, 경제 평등, 교육 평등 등 이상 4대 평등인 대공주의를 적극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공주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산은 언급을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도산께서 주창한 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피해를 극복을
하고 자신의 어떤 인격을 수용하고 향상을 시키면서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화를 버리고 대공을 주장을 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공주의에서 볼 수 있는 도산의 통합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그런 비무장 예언자였고, 또 맥그리가 본스가 리더십 이론에서 얘기한 변환의 리더십인 요즘 얘기로 표현하면은 소프트 파워였지만, 이 소프트 파워가 당시에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스스로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었겠죠. 혁명 투쟁가에게는 자발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무기가 없다, 무장 없다. 무장해제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가장 적나라한 힘의 대결이 정치는 물론 국가 관계의 핵심적인 것이지만은, 도사는 조국의 몰락을 목도하면서 힘의 중요성을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무기력이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자, 우리 강력하게 무장하고 독립 전쟁을 하자라고, 물론 도사는 주창을 하셨지만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성급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죠. 당시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상론보다는 단계적인 무장이 최종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상 목표인 민족 독립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바로 뭐냐? 대공주의로 인한 이 정당 조직을 해서 분열된 힘을 한 곳에 모아 독립운동을 추진해서 독립을 먼저 달성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의 정체는 뭘로 할 것인지, 또 그 당시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많은 그 주의 이념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자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도산께서는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산의 그런 대공주의에 의한 통합 리더십은 삼엄한 일제 치하와 독립운동 분열, 또 도산의 피체 해방전 사고라는 부름까지 겹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 21세기 현 상황에 맞추어 구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구현하기 전에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우리 시대적인 목표는 100년 전의 독립, 100년이 지난 현재 통일, 또 시대적인 갈등 양상은 현재는 지역적, 계층적, 이런 거는 100년 전에도 있었죠. 또 세대적 갈등도 있었지만, 이념적 갈등도 있었지만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다문화로서 문화적인 갈등이 있고, 이 또 세대적인 갈등도 세분화되어서 MZ세대, X세대, 꼰대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있고, 이념도
옛날처럼 진보 보수는 건전하게 그 양쪽 날개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짜입니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가 판을 치고 있고, 빈부격차도 금수저, 은수저 등 막 너무나 감정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없었던 젠더 갈등 등 여러 많은 갈등들이 현재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100년 전이나 또 100년이 지난 현재만 있었을까요? 이 갈등의 역사는 해방 이전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또 조선시대를 거쳐서 또 식민지 시대에 그 남북의 농업지역, 공업지역, 또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서가 분리 되는 것도 다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여기는 이제 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파 논쟁과 또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한 해석 차이로 당시 국제 정치 상황으로는 불가했다라는 냉전의 유산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아니다, 그거는 미국 때문이다 라는 이런 해석의 차이, 또 그 한국 전쟁 당시에 북으로 올라가자, 아니다, 평화 통일해야 된다, 또 싸우면서 또 평화도 논하자, 화전양양론, 이런 갈등이 또 있었고, 4.19 시대, 또 5.16, 또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정책,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반공의 국시였고 냉전이었던 반면에 김영삼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변정책과 3단계 통일정책, 또 그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북한 쪽은 통일정책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적과 통일 하나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통일정책이 사인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것도 상당히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돼 왔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베트남, 예멘, 독일, 이 나라들은 어떻게 통일이 됐고, 또 통일 이후에 갈등은 어떤 갈등이 있었으며, 이 갈등은 어떤 요인으로 극복이 되고 통합이 되었는지,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합과 통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통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행위자가 새로운 행위자가 되는 과정. 우리 사회 통합, 경제 통합, 체제 통합, 지역 통합, 국가 통합, 이렇게 표현하죠. 말하자면 이거를 화학적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적 통합.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영토가 통합이 되고 정치의 정치 주권이라든가 정치 제도가 통합이 되면 이게 이제 통일이 됐다고 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남북이 영토가 합해지면은 통일이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헤어진 그런 남북 간에
언어도 많이 달라졌고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경제 체제 완전히 다르죠. 이런 그 이질화된 그런 문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평등, 차별 이런 논란들이 있을 거고 또 재산 문제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남쪽으로 오신 실향민들 그 재산 문제라든가 또 만일에 이제 통일이 되고 통합이 되면은 이 군사 통합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화합적으로 하나가 돼야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 사례들은 어떻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우리 일반인들도 항상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산의 대공주의 사상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도산 선생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사상이 비출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통합이 될 때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일하는 직장 어떤 거든지 연관시키면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찾아야 할 21세기의 통일 리더십은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산의 대공주의 사상의 기본 덕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애기애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기본적인 인성의 덕목으로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민족 평등, 정치 평등, 경제 평등, 교육 평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계의 모든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리 사욕을 버리고 공리를 쫓고 하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산이 항상 말씀하시는 애기애타 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떨까요? 참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우리 통합을 바란다라고 하면 통합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우리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통합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윌리엄 라이크하고 맨쇼 올슨이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통합을 하자라고 하면은 다 좋아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괜히 내가 먼저 앞장섰다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하게 되고 또 통합을 하다가 보면은 또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득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자라고 다 찬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책을 제시를 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상을 바라기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대공주의 사상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도산을 롤 모델로 삼아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면 되겠는데, 또 하나 문제는 너무나 이게 가짜 뉴스가 많다라는 거. 이건 전부 다 너무나 거짓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내가 또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혼자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전체가 그렇게 좀 돼 있고 그런 집단이 지금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집단이 그렇게 돼 있느냐? 이거는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수단을 달리한 정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산주의, 이거를 레닌이 그 전에 히틀러, 무솔리니가 어떤 식으로 이 혁명 전략을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정치도 곧 전쟁이다. 또 옛날에 칼 슈미트, 이 학자는 히틀러 당시의 학자였는데 적과 동지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적은 전쟁에서 적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뭐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손자병법.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뭡니까? 속여야 되겠죠. 손자병법의 위계책. 그럼 속이려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레닌이 혁명 전략으로 만든 게 나중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으로 쭉 계승이 돼서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러서 알린스키라는 어느 학자가 현대에 맞추어서 좌파 혁명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거는 알린스키의 저자 알린스키고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이것은 그 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고 이 책 그대로 이걸 보면은 지금 정치판이나 어디나 막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하고 하는 것이 이걸 보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정말 똑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알린스키의 이 교본을 보고서 배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 이거를 교본으로 해서 배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알린스키의 이 현대화된 혁명 전략을 보면은 기본 원칙이 있어요. 뭐냐? 없는 자와 약한 자 편에 늘 그 사람들 편에 서라. 희생자 편에 서라 무조건. 그리고 소수자, 어려운 사람, 장애인,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냥 그들 편인 것처럼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제공을 해라. 이게 이제 또 파퓰리즘하고도 통하게 되겠죠. 정치적 투쟁에서는 공격자가 이긴다. 공격이 최선의 수단이다. 그래서 적과 동지로 아까 구분했다 그랬죠. 그래서 적이면은 무조건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군이다. 아군이면은 잘못해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해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희망을 제기해라. 이런 것이 기본적인 혁명 투쟁의 기본 원칙이 되겠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13가지 전술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권력이 있는 척 허세를 부려라.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적은 항상 적이 말하는 원칙에 충실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게 하라.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분이 또 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일에 그 A라는 사람이 어느 단체의 장이고 그 단체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러겠죠. 그 사람 뭐 한 사람만 공격하진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A를 개인으로 분리해서 공격해라. 당신이 거기 장인데 그 장이면서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단체를 공격을 하는 거지만 분리를 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격을 해서 개인적인 모멸감을 주고, 그래야 단체를 공격을 하면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분리해라. 이것이 아까 원칙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격 목표가 생기면 모든 문제를 개인화 분국화하라. 그 다음에 겁을 줘라. 과장해서 겁을 줘라. 그리고 계속 파고들어라. 깊고 단단하게, 그리고 널리 퍼져나가게 하라. 그리고 조롱하라. 조롱은 대단히 중요한 무기고 웃음거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즐겨라. 그리고 또 인간은 시간이 가면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은 또 공격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라. 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이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냐? 이거는 전쟁이거든. 전쟁이기 때문에 적한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적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되고, 또 위계책,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간의 개인 생활하면서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전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가짜뉴스가 많고 이렇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왜 그런가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죠. 우리가 도산한 장로 선생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도대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존재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나 자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상대방, 적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께 제가 여쭤볼 수는 없고, 그래서 도산 선생님께서 하신 연설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평소에 하신
어록집을 통해서 오늘 이 대공주의 포럼 이 자리에 오늘 도사께서 참석하셨다면 아마도 21세기 한국의 통일 리더십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라고 전달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도산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산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아래 위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오늘 하실 말씀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21세기 한국의 통일 리더십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탁을 드렸더니 도산께서 누구에게 고함, 이제 독일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유명한 연설문도 있죠. 그것처럼 도산도 100년 전에 누구누구의 고함 이런 연설 또 그런 글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도산이 청년에게 고함.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그대가 먼저 건전한 인격자가 되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과 집을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대신 다스려줄 사람이 없듯이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주인관념입니다. 청년이 다짐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속이지 말자. 둘째, 놀지 말자. 나는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치고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언제든 성공할 것입니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5분씩이라도 우리나라, 우리 통일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도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해 잠을 잤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그 말보다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내가 100년 전에 여러분들께 했던 말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미래의 통일 한국도 없습니다. 그동안 나 도산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이 되찾은 나라, 순국 선열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룩하여 경제적 선진국이 된 나라, 젊은 여러분들이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는 K-한류 문화 강국이 된 나라,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가 큽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이 지금 거짓이 난무하고 내로남불하는 정치적 사심이 판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역사를 관용하는 것은 무책임이며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 도사는 더욱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